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시지 브로커와 리절트 백엔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비동기 작업 처리가 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 강의에 있는 코드는 셀러리를 사용합니다. 셀러리는 파이썬의 비동기 태스크 큐 라이브러리입니다. 장고나 패스트 API든 어떤 파이썬 프레임워크든 함께 쓸 수 있고 파이썬 생태계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다만 오늘 다루는 프로듀서, 브로커, 워커, 큐 같은 개념들은 파이썬 생태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드.js의 불MQ, 고의 async, 어떤 도구를 쓰던 구조는 동일합니다. 쇼핑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뭘 해야 될까요? 결제, 재고 차감, 이메일 발송, 배송 요청. 이걸 동기 방식으로 처리하면 예를 들어서 결제가 2초 걸리고 재고가 1초, 그리고 이메일 발송이 3초, 배송이 2초 걸린다고 예상을 하면 총 8초를 대기해야겠죠. 고객은 8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메일 서버가 느려지면 30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동기로 백그라운드에서 돌리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능은 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process order 함수가 주문을 처리합니다. 첫 번째 줄 await payment service.charge. await는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라는 뜻입니다. 결제가 완료되어야 다음 줄로 이동합니다. 돈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당연합니다. 두 번째 줄 이메일 발송은 안 기다립니다. async.createTask라는 파이썬 함수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에 던지고 바로 넘어갑니다. 이메일이 1초 걸리든 10초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는 즉시 응답합니다. 이메일이 아직 안 갔을 수도 있지만 고객은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을 인메모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의 async.createTask, 노드.js의 setTimeout, go의 goRoutine 다 비슷합니다. 단일 서버에서 간단한 작업이라면 이 방식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운영에는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버가 재시작되면 인메모리 방식은 메모리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작업이 유실됩니다. 메시지 브로커는 브로커에 저장되니까 보존됩니다. 서버를 세대 늘리면 인메모리 방식은 각 서버가 자기 메모리의 작업만 처리합니다. A 서버가 죽으면 유실됩니다. 메시지 브로커는 공유 큐니까 아무 워커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10만 개 밀리면 인메모리 방식은 메모리에 다 쌓이니까 크래시 납니다. 메시지 브로커는 디스크에 저장하고 버퍼 역할을 하니까 안정적입니다. 워커만 늘리고 싶으면 인메모리 방식은 웹서버와 워커가 같은 프로세스니까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메시지 브로커는 프로듀서, 브로커, 워커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워커만 따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일 서버이고 작업이 유실돼도 괜찮다 하면 인메모리 방식으로 가시고 분산 시스템이고 장애 복구를 해야 되고 확장성이 중요하다 이러면 메시지 브로커를 도입해야 되죠.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해보면 프로듀서는 작업을 만들어서 브로커에 던지는 쪽인데요. 비유를 해보자면 택배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메시지 브로커는 작업을 받아서 저장하고 워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편의점, 택배를 보관하는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커, 즉 컨슈머라고도 할 수 있죠. 브로커에서 작업을 가져가서 실제로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택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Q는 작업이 대기하는 줄인데요. 편의점 앞에 택배가 쌓여있는 보관함이 있죠. 편의점 택배 보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트 1에 나왔던 용어들을 다시 살펴볼게요. 화면에 프로듀서, 브로커, 워커 흐름이 보입니다. 프로듀서가 이 일을 해줘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브로커가 받아서 보관하고 워커가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프로듀서는 택배를 보내는 사람, 브로커는 편의점, 워커는 택배를 받는 사람. Q는 편의점 택배 보관함이라고 비유했었죠.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만들면 브로커가 받아서 보관합니다. 컨슈머가 브로커에서 메시지를 가져가서 처리합니다. 중간에 왜 브로커가 필요할까요? 컨슈머가 바쁘면 브로커에 쌓아두면 되고 컨슈머가 죽으면 다시 살아났을 때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죠. 컨슈머를 늘리고 싶으면 같은 큐에서 나눠서 가져가면 됩니다. Q는 선입 선출, FIFO입니다. First in, first out이죠. 먼저 온 메시지가 먼저 처리됩니다. 이메일, 알람, 영상 인코딩을 다 같은 큐에 넣으면 인코딩이 밀리면 이메일도 못 보냅니다. 그래서 큐를 분리합니다.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요.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보내면서
힌트를 주고 브로커가 그 힌트를 보고 알맞는 큐로 분리합니다. 이 분류 기능을 exchange, 힌트를 routing key라고 합니다.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ACK, ACK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Acknowledgement의 줄임말입니다. ACK는 다 했습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컨슈머가 메시지를 보내고 ACK를 보내야 브로커가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ACK를 안 보내면 브로커는 다른 컨슈머한테 다시 전달합니다. 그래서 워커가 죽어도 메시지가 유실되지 않는 거죠. 역등성, 이거는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이덴포텐시라고 불리는 이 역등성은 같은 작업을 여러 번 해도 결과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워커가 죽어서 같은 메시지가 두 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처리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코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제 요청이 먼저 들어옵니다. 오더 아이디와 어마운트를 받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은 already paid, 이미 결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처리된 주문이면 return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처음 들어온 요청이면 payment API.charge, 결제를 실행하고 mark as paid로 이 주문은 결제 완료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음에 똑같은 오더 아이디로 또 요청이 들어오면 첫 번째 줄에서 걸리겠죠. 두 번 결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처리한 작업인지 고유 아이디, 오더 아이디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레디스로 처리 완료 기록을 저장하거나 결제 API의 아이덴포텐시 키를 활용합니다. persistence, 영속성은 브로커가 메시지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겁니다. 브로커가 재시작되어도 메시지가 살아있죠. 메시지는 유실되어도 중복될 수 있다. ACK, 역등성, persistence로 대비하자. 메시지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실패하면 포기하지 않고 재시도합니다. 이때 exponential 백업으로 재시도 간격을 점점 늘립니다. 1초, 2초, 4초. 외부 시스템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왜냐면 재시도 간격이 계속 1초, 1초, 1초 이렇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점점 1초, 2초, 4초 이렇게 늘려서 재시도 간격을 점점 늘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면 DLQ로 이동합니다. DLQ는 Dead Letter Queue입니다. 죽은 메시지 보관함이라는 뜻이죠. 더 이상 자동 처리는 포기하고 개발자가 로그를 확인하고 버그를 수정한 뒤 재처리합니다. 리절트 백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브로커는 작업을 전달합니다. 이 일을 해줘 라고 던지는 거죠. 그런데 끝났는지 어떻게 알죠? 이메일 발송 같은 건 던지고 끝이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상 인코딩 같은 거는요. 사용자가 내 영상 어디 갔어요? 라고 하면 그래서 작업 상태와 결과를 저장하는 곳이 바로 리절트 백엔드입니다. 메시지 브로커가 물류센터라면 리절트 백엔드는 배송 추적 시스템입니다. 보통 셀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태스크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요. 태스크 스테이트는 보통 pending, started, success, failure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송 상태가 주문 접수이면 pending입니다. 작업이 큐에 들어간 상태이죠.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다. 근데 배송 중이면 state는 started로 변경이 됩니다. 실제로 워커가 작업을 처리하는 중입니다. 만약 배달 완료 상태면 task state는 success, 작업이 성공한 겁니다. 결과가 백엔드에 저장됐습니다. 배송 실패일 경우에는 failure입니다. 작업이 실패한 거죠. 셀러리에서는 async result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async result에 task id를 넣으면 result 백엔드에서 해당 작업의 상태를 조회합니다. result.state가 지금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반환해 줍니다. result 백엔드가 없으면 이 result.state는 항상 pending입니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가 없죠. 파이썬 생태계에서 백엔드는 레디스나 PostgreSQL을 사용하는데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디스는 빠르고 메모리 기반이고 TTL, Time to Live, 데이터 보관 기간이죠. 이 기능을 지원하고 대부분의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stgreSQL은 연구 저장할 때 그리고 SQL 쿼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결과를 오래 보관하고 분석할 때 사용됩니다. 대부분 레디스를 많이 백엔드로 쓰는 것 같아요. 셀러리를 이용한 코드를 보면 여기 브로커 URL이라는 것이 있는데 작업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레디스 URL이 써져 있죠. 리절트 백엔드는 결과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같은 레디스에서 DB 번호 0, 1
이렇게 번호만 다르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TTL은 결과를 보관하는 기간입니다. 아까 위에서 time to live라고 말씀드렸죠. 하루에 태스크가 100만 개를 실행하면 각 결과가 1kb라도 하루에 1GB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결과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결과일수록 TTL을 길게 설정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과는 태스크 안에서 별도 DB에 저장하고 리절트 백엔드는 조회용으로만 쓰는 것이 실무 패턴입니다. 결과 조회 패턴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폴링입니다. 폴링은 앱을 새로 고침할 때 주기적으로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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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서버의 리소스를 낭비하겠죠? 콜백 같은 경우에는 푸시 알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나면 알려주는 거예요. 효율적이지만 위에 폴링에 비해서는 구현이 복잡하겠죠. 그리고 웹소켓. 웹소켓은 실시간 지도와 같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연결을 한번 유지하고 계속 그 상태에서 알림을 주는 겁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빠르지만 구현이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폴링으로도 충분해요. 웹 API에서 간단히 폴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API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엔코드입니다. 사용자가 영상 인코딩을 요청하면 encode video.delay로 작업을 브로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태스크 ID를 돌려줍니다. 이 태스크 ID가 배송 추적 번호 같은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ID를 저장해 둡니다. 두 번째는 state 태스크 ID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아까 받은 태스크 ID로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async result 함수를 통해서 result 백엔드에서 상태를 읽어오고 result.ready가 true이면 완료된 거니까 결과를 돌려줍니다. 아직 진행 중이면 processing이라고 응답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state API를 2초, 5초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호출합니다. 완료가 올 때까지요. 이게 폴링 방식입니다. 태스크가 실패하면 에러 정보가 result 백엔드에 저장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result.failed로 실패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패했다면 result에 에러 객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result.traceback은 전체 스택 트레이스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코드에서 터졌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디버깅 할 때 매우 좋겠죠? 에러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일시적인 에러, 네트워크 타임아웃이나 외부 API 장애는 제시도 로직을 통해서 성공시킬 수 있고요. 영구적인 에러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왔다든지 비즈니스 로직 에러가 발생하면 재시도를 하지 않고 바로 실패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리절트 백엔드를 이용한 셀러리의 기능 중 체인과 초드라는 게 있는데 체인은 작업을 순서대로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비디오, 엔코드 비디오, 그리고 업로드 to S3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체인이라는 함수를 통해 엮어주면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 먼저 다운로드 비디오 함수가 영상을 다운로드합니다. 여기 .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그니처의 약자입니다. 태스크를 나중에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운로드한 비디오는 바로 다음 함수로 전달이 되는데요. encode 비디오로 인코딩을 합니다. 여기 인자가 비어있죠? 앞 작업의 결과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다운로드된 파일 경로가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upload to S3. 마찬가지로 인코딩된 파일 경로를 받아서 S3에 업로드합니다. workflow.delay를 실행하면 이 작업이 순서대로 그리고 비동기로 처리가 됩니다. 초드는 병렬 실행 후 합치기를 하는 기능입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초드는 2가지 인자를 받는데요. 첫 번째 인자는 리스트입니다. resize 이미지를 small, medium, large 3가지 크기로 실행을 하는 코드가 있고요. 이 3개는 동시에 실행됩니다. 순서 상관없이 병렬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인자는 merge to pdf. 앞에 3개가 전부 끝나야 실행됩니다. 3개의 결과를 리스트로 한꺼번에 받아서 pdf로 합칩니다. 하나라도 안 끝나면 이 함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전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체인과 초드 모두 result 백엔드가 필수입니다. 앞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고 다음 작업으로 전달해야 되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메일 발송처럼 던지고 끝인 경우에는 result 백엔드 필요 없습니다. 보냈으면 그만이니까요.
이런 걸 바로 fire and forget 패턴이라고 합니다. 영상 인코딩처럼 완료를 꼭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result backend 필요합니다. 결제 처리처럼 실패 원인을 추적해야 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카드 한도 초과인지 잔액 부족인지 알아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체인이나 초드 같은 워크플로우를 조합하는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앞 작업의 결과를 저장해두었다가 다음 작업에 전달해야 하니까요. 저장할 곳이 없으면 워크플로우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지 브로커와 리절트 백엔드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보내고 브로커가 보관하고 워커가 처리하고 결과는 리절트 백엔드에 저장한다. 그런데 브로커를 실제로 뭘로 쓰죠? 서버에 설치할 도구를 골라야 합니다. 셀러리에서 쓸 수 있는 대표 브로커는 두 가지입니다. 레디스와 RabbitMQ. 레디스는 원래 캐시와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브로커는 부업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설정이 간단하고 이미 많은 프로젝트에서 캐시용으로 쓰고 있어서 별도 설치 없이 바로 브로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bbitMQ는 메시지 큐 전문입니다.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에서 브로커 방식을 살펴보면 레디스는 리스트, LFC, brpu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레디스가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큐처럼 쓴다는 뜻입니다. LFC는 리스트 왼쪽에 넣어라는 레디스 명령어이고 brpub은 리스트 오른쪽에서 꺼내되 없으면 올 때까지 기다려 라는 명령어입니다. 왼쪽으로 넣고 오른쪽으로 빼면 되니까 선입선출 큐, first in, first out 큐가 되는 겁니다. FIFO라고 하죠. 레디스는 범용 저장소의 리스트 기능을 빌려서 메시지 큐를 구현하는 거라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부업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반면 RabbitMQ는 조금 더 복잡해요. Exchange Queue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용 구조가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습니다. Exchange에서는 바로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메시지 안정성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레디스는 워커가 메시지를 꺼내면 리스트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처리 중에 워커가 죽으면 유실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RabbitMQ는 에크가 올 때까지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라우팅은 RabbitMQ가 훨씬 유연합니다. Exchange 타입 3가지, Direct, Topic, Fanout으로 거의 모든 패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절트 백엔드 겸용, 레디스의 큰 장점이죠. 레디스 하나로 브로커와 백엔드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RabbitMQ는 브로커 전용이기 때문에 리절트 백엔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RabbitMQ의 핵심은 Exchange입니다. Exchange 타입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다이렉트는 비교를 하면 택배에서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택배로 가는 겁니다. 라우팅 키가 정확히 일치하는 큐로 전달하는 거죠. 토픽은 우편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패턴 매칭으로 큐를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더점 뭐뭐뭐라는 패턴이 있을 경우에 특정 큐로 가는 겁니다. 팬아웃은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연결된 모든 큐로 복사 및 전달을 하는 겁니다. 팬아웃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문 하나가 들어오면 팬아웃 익스체인지가 결제 큐, 알람 큐, 재고 큐에 동시에 복사합니다. 각 서비스는 서로를 모릅니다. 익스체인지만 알면 됩니다. 레디스로는 이렇게 하려면 프로듀서가 3큐에 각각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레디스와 RabbitMQ 중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시나리오별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타트업 초기이다, 서버도 2대와 같이 몇 개 없고 단순 작업만 할 거다 이러면 레디스로도 충분합니다. 설정이 간단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커머스 중견 기업이다, 서비스가 10개 이상이고 메시지 유실되면 큰일 난다 하면 RabbitMQ를 쓰시면 됩니다. 레디스보다 안정적이고 익스체인지 라우팅도 할 수 있고 모니터링 UI도 제공해주기 때문이죠. 안정성은 필요한데 설정은 간단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레디스의 설정을 강화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레디스로 시작하세요. 레디스에서 안정성을 높이려면 핵심 설정 3가지가 있는데요. Usability Timeout은 이 시간 안에 에크가 안 오면 메시지를 다른 워커에게 재전달하겠다라는 설정입니다. 여기서는 3600초, 1시간으로 잡았습니다. Task X Late True라는 설정은
작업이 완료된 후에 에크를 보내라는 설정입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작업을 받자마자 에크를 보냅니다. 그러면 처리 중에 워커가 죽으면 이미 에크를 보냈으니까 메시지가 사라지죠. 그런데 이렇게 설정하면 처리가 끝나야 에크를 보내니까 워커가 죽어도 메시지가 보존됩니다. task reject on worker underbar lost를 true로 설정하면 워커가 죽으면 작업을 거부해서 다시 queue에 넣으라는 설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레디스로도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RabbitMQ만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의사결정 플로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레디스를 쓰고 계신가요? 캐시나 세션 저장으로 레디스를 쓰고 있다면 별도 설치 없이 바로 브로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레디스로도 충분한가요? 이메일 발송, 이미지 처리 같은 작업이라면 대부분 충분합니다. 하지만 메시지 요실이 치명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결제나 주문 처리 같은 중요한 작업이라면 RabbitMQ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 지정도 있습니다. 레디스를 수대에 설정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쓰이는 실무 조합을 정리해드리면 올인원 레디스가 가장 흔합니다. 레디스 하나로 브로커와 리절트 백엔드를 다 합니다. 안정성 분리조합은 메시지 전달은 RabbitMQ가 안전하게, 결과 저장은 레디스가 빠르게 각자 잘하는 일을 합니다. 완전 분리조합은 리절트 백엔드까지 PostgreSQL로 바꾼 겁니다. 결과를 오래 저장하고 SQL로 분석해야 할 때 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면 레디스와 RabbitMQ 말고 카프카라는 이름이 꼭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카프카는 메시지 큐가 아니라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하루에 수억 건의 이벤트를 수집하고 여러 팀이 같은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소비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다룬 비동기 작업 처리와는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네, 지금까지 동기 처리의 한계, 인메모리 방식의 문제, 분산 시스템에서의 브로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큐에 넣고 워커가 꺼내고 에크를 보내고 실패하면 재시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DLQ로 보내는 메시지 브로커의 핵심 개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리절트 백엔드로 결과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배웠습니다. 상태 조회하고 결과 저장하고 time to live, TTL 설정하는 것과 그리고 에러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레디스와 RabbitMQ의 차이와 선택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비동기 작업 처리에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애는 메시지 브로커, 결과를 저장하는 애는 리절트 백엔드, 그리고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 나머지는 다 이 세 가지의 응용입니다. 저는 먼저 레디스로 시작하고 필요할 때 다른 조합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